거꾸로 가는 길은 없다. 나이 드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거꾸로 병이 아닙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식품의약국은 노화방지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곳이나 예외는 있지 않겠어요? 당연히 노화를 전이한 질병들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정상적인 노화와 비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빠른 장기 기능 손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장기들의 생물학적인 기능이 각자의 나이에 알맞은 것을 말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긍정적인 경우에 젊음을 잘 유지한 것이고, 부정적인 경우 좀 늙어 보일 겁니다. 조기 노화란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이루는 구성요소 위에 세포의 차원에서 노화 과정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왜 세포가 늙는지는 오늘날까지도 합리적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는지는 아주 잘 알죠. 우리는 왜 이러는 질문을 던질 권리가 있습니다. 왜 늙는 건가요? 찰스 다윈이 적자생존을 언급하지 않았던가요? 우리가 40대 중반에 노안이 오고, 50대에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며, 60대에는 엉덩이가 바지 안에서 쭉 늘어지고, 70대가 되면 높은 주파수의 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도대체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인가요? 오히려 도마뱀은 꼬리가 잘려도 새 것으로 자라나고, 벌거숭이 뻐드렁니쥐는 매우 느린 속도로 늙으며, 어떤 아메바들은 아예 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한가요? 다윈은 인간이 언젠가 그렇게 늙게 되리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모릅니다. 사실 150년 전만 해도 아무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수명은 고작 50세에 불과했고, 주름살, 요실금, 관절염, 난청 같은 노화 증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대인의 평균 기도수명은 약 80세에 이릅니다. 100세 시대란 말이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시계에 는 50세가 지나면 계속해서 말할 뿐입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폐노화의 3가지 징후, 좋은 소식부터 먼저 알려드리죠. 폐의 정상적인 노화 과정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폐는 많은 양의 기능을 비축하고 있어서 나이가 많아도 신체적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폐의 노화 과정은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폐의 조기 노화는 거의 언제나 막을 수 있고, 폐의 첫 번째 단면은 그 자체와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노령의 나이에는 흉곽의 건축이 변합니다. 척추체, 늑골, 주간파나 모양이 왜곡되고 흉부 척추가 앞으로 굽는데, 심한 경우에는 곱추가 생길 정도로 굽습니다. 모든 흉부 척추 전만증은 폐의 확장과 유연성에 방해가 됩니다. 강늑골 사이의 거리는 좁아지고, 횡격막이 고정된 하부 늑골과 치는 척추의 바짝 가까이 밀립니다. 더 나쁜 것은 외부 폐 부위가 더 이상 늘어나거나 통풍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지 청소 작용에 방해로 받으면서 점액성 카타르, 만성기관지염, 폐렴 위험이 증가합니다. 여기서는 여성들이 특히 더 위험합니다. 흉곽 변형의 원인은 골다공증일 때가 많은데 약 80%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갱년기 떨어지는 에스트로겐 수치, 비타민 D 결핍, 운동 부족, 흡연 같은 생활 습관이 골다공증의 주 원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호흡 근육인 횡격막 자체도 노화합니다. 40세가 넘으면 근육의 힘이 매년 2%씩 줄어듭니다. 굉장히 서럽죠. 횡격막의 근력 감소는 노령기에 폐의 통풍 감소를 촉진합니다. 더욱더 비중이 높은 것은 기침 반사의 영향인데, 이 기침 반사는 기관지 청소에 매우 중요합니다. 노령에서 횡격막의 최대 근력이 사라지면 기침이 나오기 전에 압력이 감소합니다. 기침은 약해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쌓입니다. 이게 바로 나이가 들수록 폐 감염에 더욱더 취약해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횡격막이 약해진다는 것을 느끼시나요? 횡격막의 근육을 측정할 수는 없지만 신체의 다른 근육 그룹과 똑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체의 신체의 근육에 대한 측정은 횡격막의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횡격막은 외부에서 육안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간단한 측정만으로도 우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골격 근육과 마찬가지로 횡격막 역시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호흡 기술을 통해서요. 폐 노화의 두 번째 단면은 점액성 섬모 청소 기관 기능 감소입니다. 이 기관지 청소부들을 꼼꼼하면 해가 지날수록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우리 기관지의 세척력은 75세에서 되면 35세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물질 입자나 평균은 노인의 고속도로에서는 1분당 약 5mm의 여행속도로 이동하는 데 반해 대학생의 고속도로에서는 1분당 10mm 정도로 이동합니다. 자전거 대 오토바이의 대결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노령기의 섬모의 운동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데 기인합니다. 대부분의 노인은 흔히 물을 너무 적게 마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관지 점액이 더 뻑뻑하고 끈적거립니다. 역시 효과적인 청소를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만으로도 이미 기도염증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유해 물질 입자 역시 노인들은 효과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에 비해서 대기오염의 위험에도 취약합니다. 염증 등등의 기도염증이 완치되지 않으면 섬모의 외부 세부층이 충분히 보수되지 못합니다. 기관지 분비선은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점액을 만들어내고 기침과 가래를 동반한 증상들은 몇 주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기중의 유해 물질이 담배에 연결한 미세먼지같이 비중이 큽니다. 상비세포 방어체계의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 경향이 높아지고 그와 동시에 이 염증 완치가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개의 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섬모의 청소 기능을 며칠 동안 감소시킵니다. 효직적인 흡연자는 섬모를 덜 가지고 있고 그나마 남은 섬모들의 기능마저 망가집니다. 간접 부연과 미세먼지는 유행기 때부터 섬모를 조기 노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 요인들은 아이들에게 감염 완치를 저해하여 만성병 병력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아이가 있다면 특히 금연을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미용실 헤어 스프레이 혹은 목수 작업장의 대패 같은 직업적인 유해물질도 원하지 않겠지만 청소 기능 저하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뭐든지 옛날이 훨씬 나았지. 이 문장을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나요? 무안해지 마세요. 저 역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심지어 폐에 있어서는 그 문장이 딱 들어맞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21세를 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럼 소리 높여서 반론의 여지 없이 외쳐도 됩니다. 호흡 가능한 폐의 영역은 태어날부터 약 22세 되기까지 자랍니다. 그 뒤에는 이 성장곡선이 변곡점을 맞고 이때부터는 모든 것이 나빠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내리막길은 아름다운 날씨에 느긋하게 가는 마차의 속도로 진행됩니다. 당신이 만일 21세 생일에 4리터의 폐 용적을 가졌다면 72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3.5리터나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설령 100세가 되어도 3리터나 되니 여전히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다른 전기 기능에 비해서 거의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 폐의 용적은 도대체 왜 줄어드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름살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폐의 결합 조직이 힘을 잃고 탄력성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영국의 연구자들은 얼굴 주위의 주름살의 깊이가 폐 조직의 탄력성을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되었습니다. 흡연만큼 세포의 노화를 자, 이렇게 흡연은 세포의 노화를 빨리 폐 영역을 줄인다. 병의 시작, 죽음의 끝. 다양하고 끈한 폐의 질환. 독일에서는 1.1초마다 호흡기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감기라는 단어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모든 성인은 평균적으로 매년 2-3번 감기에 걸리고 콧물 감기 등등 그 중에서 하기 기관지에만 무려 1000만 번이 넘습니다. 대부분 발병 원인은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가장 중요한 것은 리노 바이러스, 모든 감기 원인은 50%가 넘습니다. 바이러스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감기로 죽는 사람들, 감기 바이러스 기도, 코안, 기관지, 후두 안의 상피세포를 찾습니다. 이 세포들을 감염시키고 그것의 세포 분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의 상피세포가 가진 복제의 장치를 바이러스가 영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은망덕한 손님은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럼 살해세포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염된 숙주세포와 가까운 이웃의 모든 숙주세포들도 조금만 혐의가 있다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 극단적인 처리 방식으로 감기 바이러스의 번식 사슬은 중단이 되고 바이러스가 주는 부담도 줄며 곧이어서 감기 증상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상황은 이미 감기 바이러스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코나 기도의 분비물을 통해 다른 인간에게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기, 독감 이런 명칭으로 더 자주 사용되기는 하지만 엄연히 말해서 진짜 독감은 아닙니다. 진짜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심각한 두통, 고열, 근육통, 더불어 마른 기침, 설사, 구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 하지만 의학자는 언제나 예외입니다. 진짜 독감의 가장 무서운 후유증은 폐렴입니다. 폐렴은 거의 모든 독감 환자의 사망 원인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매년 독감 유행 기간이 되면 새로운 백신이 제공됩니다. 백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독감이 여러 바이러스 타입에 유행될 수 있어서 매년 새로 생산합니다. 독일에서는 백신 성분이 3에서 4가지 종류의 인플루엔자 타입을 커버합니다. 거의 매년 약 50%의 예방 효과를 보았으며 가장 정확히 맞췄던 해는 무려 80%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렇듯이 환자들은 백신이 100% 예방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동시에 독감 백신은 감기를 예방하지 않는다는 것도 인지해야 합니다. 독감 백신은 재난에 대한 생명보험이지 무해한 코감기에 대한 전면적인 패키지 서비스는 아닙니다. 무해? 정말로 그 말이 맞냐고요? 감기는 아무도 안 죽는다는 것이 정말일까요? 네, 그리고 아니요. 감기가 사인이 되는 경우는 드문 일이고 그런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안타깝게 아주 불행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특정 환자들은 감기 바이러스도 매우 심하게 병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시카 만성 폐쇄성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입니다. 이 환자에게는 이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기관지를 공격하고 심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심한 전식 질환의 대부분이 감기 바이러스에 발생합니다. 병균을 혈액으로 넘기는 폐렴. 폐렴은 감기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폐렴 환자의 3분의 1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하는 중증이고 입원 환자 10명 중에서 1명은 사망합니다. 독일에서만 해도 매년 2만 5천 명의 사망자를 나누는데 이는 급성 심장마비 사망권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폐렴은 기관지염과 같은 하기도 질병입니다. 그런데 왜 유난히 치명적일까요? 우선 기관지염과 폐렴은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기관지염은 대부분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데 폐렴 원인은 호흡기 바이러스 원인을 제공하는 대부분 박테리아거든요. 바이러스 원인과 박테리아. 또한 MRI 촬영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관지염은 어두운 면이 생기지 않지만 폐렴의 경우는 사진상으로 폐 조직의 전형적인 경화가 보입니다. 급성 기관지염은 심한 증상을 동반하더라도 폐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거의 측정이 안 될 정도로의 영향입니다. 급성 기관지염의 주요 목표인 큰 기관지를 통한 호흡의 흐름은 평범하게 유지되는데 기관지 연결체계가 기도의 폐쇄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혈액 내의 산소 흡수는 급성 기관지염에서 거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언제나 이심이 많아 이들은 예외입니다. 폐렴은 다릅니다. 폐렴은 폐포의 상당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부으릅니다. 그것 때문에 폐포벽을 통한 산소교환이 제한되고 증상들도 훨씬 심해집니다. 예전하고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등 심하게 앓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폐렴이 진짜 위험한 건 엄청난 양의 병균들이 폐포를 통해 혈액으로 넘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균이 심장, 신장, 간, 뇌와 같은 장기에 전이 되어서 폐혈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성인 폐렴 원인의 약 3분의 1이 폐렴 구균입니다. 이 균들은 수많은 변이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개는 더 많이 몇 개는 덜 공격적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40%가 이 병균 중에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변이를 박테리아 플로라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상황에서 폐렴 구균은 점막의 면역 방어로 통제되죠. 흔히 아이들 경우에 중이염 발병 원인이고 폐까지 도달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설령 도달한 데에도 손모 등에 의해서 곧장 쫓겨납니다. 하지만 점액, 손모, 청소기관의 흡연이나 공기 중에서 유해 물질로 교란되면 이 병균의 전파는 막기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폐렴 구균 중에서 공격적인 그룹은 폐렴, 폐혈증, 내막염입니다. 그것들은 면역체계가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하기도에 침투해서 증식합니다. 영유아, 65세 이상의 노인, 만성질환자들은 이 공격적인 폐렴 구균에 특히 취약합니다.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나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폐렴 구균은 항생제로 대체가 가능한 박테리아입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통원 치료도 가능합니다. 폐렴 구균을 막기 위한 백신도 맞을 수도 있지만 시중의 백신 성분이 모든 폐렴 구균의 공격적인 변종을 다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고 하면 폐렴 구균의 완전한 예방책은 없는 거죠. 좋은 소식이 맞겠죠? 하지만 아이들의 예방접종은 폐렴 구균의 위험한 변이들로부터 약 90%를 예방합니다. 성인의 경우 그보다 좀 적긴 하지만 약 5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맞아야겠죠? 백신 선거로 배합은 유병 비극에 또 폐렴 구균 변이들에 따릅니다. 그래서 유럽에게는 좋지만 전 세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독일까지 먼 길을 행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예방접종은 무지 비쌉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멜린다 게이츠 재단 같은 민영재단들은 어린이 사망률이 높은 국가들의 평균 대비에 맞춘 백신 성분을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폐렴 구균의 감염력은 얼마나 강할까요? 폐렴 환자의 가족들, 폐렴 환자의 박테리아 플루라이도 나오지만 공격적인 변종의 새로운 이주 정착 전제도 항생제 발견 이전에는 폐렴 감염이 정말 흔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나타나긴 하는데 대부분 감옥, 집단 거주시설, 군대 같은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폐렴 구균의 감염 잠재율은 아직 가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폐렴 구균들은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병균이지만 그렇다고 유일한 병균이 아닙니다. 폐렴은 여러 박테리아, 바이러스, 심지어 균류에 의해서도 발병을 합니다. 폐렴은 계속해서 톱수다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역사를 다시 쓰기도 합니다. 폐렴은 여전히 인플루엔자의 가장 두려운 후유증입니다. 폐렴은 인플루엔자 자체 혹은 접목된 박테리아성 2차 감염의 결과로 생깁니다. 백신 접종을 잊지 마세요. 전 세계 9%는 알레르기입니다. 전식은 국민병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식의 상승세는 1960년도 초에 시작되었습니다. 전식이란 뭘까요? 전식은 기도질환으로서 기관지가 발작적으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수축은 기관지 염증과 기관지 감염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건강한 기도는 전식에 걸린 기도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네. 기관지 점막의 염증과 부종이 일어나니까요. 발작을 일으키니까요. 자, 이 자극은 공기 중에서 유해물질, 알레르기와 기도에 바이러스 감염 등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전식 치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집니다. 염증 완화와 기관지 발작 경향의 차단입니다. 전식 치료는 성공적인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전식 환자 10명 중에서 8명은 간단한 흡입 장치를 가지고도 보통 생활을 영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여정이 이렇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식은 고대에도 이미 알려진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처음으로 이 개념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전식의 영단어 아스토마의 기원은 그리스 단어에서 출발을 했는데 어렵게 숨쉬다. 히포크라테스 전식에 내에서부터 기도로 흐르는 근적이는 점에 의해서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19세기 이르기까지 전식발병에 대한 보편적인 인정된 이론은 없습니다. 자, 1950년 급성 전식발정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콜티선이 투여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염증은 발작 동안에만 나타나는 기관지 경련의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기저귀야 콜티선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신경통 환자들에게 콜티선을 주입하자 비만, 골 위축, 당뇨, 눈 질병, 조직 내 무록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식은 신경통과 달리 흡입기 치료로 진행하므로 질병이 생긴 위치에 훨씬 적은 양의 콜티선 성분을 국소적으로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악명 높은 콜티선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1970년대 초반 최초로 흡입 가능한 콜티선이 출시되었는데 하나의 혁명이었다고 누군가는 믿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획기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은 이 약으로는 즉각적으로 인지할 만한 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약은 증상과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투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사에게나 환자에게서나 컬티에서는 의구심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초원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식염증에 대한 열쇠를 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염증의 의미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전식치료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고 1980년도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교감신경작용제의 남용으로 인한 전식 환자들의 사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흡입 가능한 콜티선이 처방될 때마다 전식으로 죽을 위험이 21% 줄었는데 전식 환자인 경우가 더 많았던 아이들에게 악명록은 콜티선 부작용이 호흡 가능한 형태에서는 수년간 사용했음에도 별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았고 1980년부터 유럽에서 전식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가 50%도 넘게 줄었다. 2015년에는 40명 아이들과 45세 미만의 어른 380명만이 전식으로 사망했습니다. 여전히 420건이나 되는 숫자긴 하지만은 전식 치료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전식 오늘날에는 표준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심한 증상을 보이는 전식 환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컬티선으로 자주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며 이번 치료가 필수인 환자들입니다. 전식 환자 약 5에서 10%밖에 안 되는 죽을 위험에 하지만 이 환자들의 치료에도 몇 년 전부터 놀라운 발전이 있습니다. 전식에 대한 집중의 연구를 통해서 지난 20년간 중요한 핵심 요인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면역체계 특유의 신호 전달 물질입니다. 오늘날 생물공학의 새로운 기술들은 이러한 신호 물질을 국소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05년 최초로 알레르기 신호 분자를 차단하는 성분이 사용되었습니다. 환자의 혈액 속에서 이 신호 물질이 식별이 되면 치료의 성공 전망률은 훨씬 높습니다. 드디어 전식 치료에서 저단된 개인맞춤형 제약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정청 전식을 위한 치료법이 알레르기 염증 과정에 개입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알레르기는 전식 발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식 환자 중에서 90%가 알레르기성이고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70%를 차지합니다. 알레르기는 면역체계의 오작동입니다. 대부분은 병들게 하지도 않고 우리 몸에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는 무해한 단백질이 면역체계에 의해서 방어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특정 단백질을 지니는 항체를 생산하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알레르기 환자들은 병원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꽃가루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알레르기 원인들이 항체와 접촉하면 이것이 코와 기관지의 점막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점막이 붓고 간지럽고 분비물이 생산되며 기관지 근육이 발작적으로 수축합니다. 전식과 똑같이 알레르기도 1960년대부터 여러 나라에서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빈도수가 주목할 만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해당 환자들 수가 낮은 반면에 대부분의 서양 국가들에서 높았던 것입니다. 섬유율이 적은 식사, 음식 중에서 오메가, 지방산 부족, 비타민 D, 결핍, 공해물질,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의식 원인의 목록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요인 중에서 어떤 것도 혼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는 않으며 또 거꾸로 이것들을 제거한다고 해도 그러나 알레르기는 계속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목록은 전식과 알레르기를 막는 행동 지침이 아닙니다. 항목의 실천은 가정 영양, 체중관리, 금연, 어쨌든 큰 퍼즐의 조각이 분명하고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완전하게 조합되면 전식과 알레르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문은 활짝 열린 셈입니다.